2025년 9월 4일 새벽 6시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한 한국인 근로자들이 갑자기 여권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무려 475명이 일시에 체포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인 316명이 귀국했다고 보도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년간 미국 이민 정책과 노동 현장을 취재해온 기자 박민준입니다. 처음 이 사건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또 불법 체류 단속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당사자들을 만나보니 이 사건이 단순한 단속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구나 한 번쯤은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기술자로 인정받으며 일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김민수 씨도 그런 꿈을 품고 미국에 온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한국에서 배터리 기술자로 일해온 그는 작년 미국의 한 대기업에서 제안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응원해 주었고 회사에서도 정식 비자를 받아 보내준다고 했으니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미국 공장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은 잊을 수 없어요. 최신 설비와 기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전문성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근무한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은 미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 중 하나였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배터리 생산 능력을 키우려는 미국의 전략적 거점이었죠. 이곳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등 각국의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9월의 아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새벽 5시 반, 김민수 씨는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간단히 씻고 커피 한 잔을 마신 후 공장으로 향했죠. 공장 입구에서 평소와 다른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경찰차와 검은색 승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공장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안 점검인 줄 알았어요. 가끔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입구에서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IC라고 불리는 미국 출입국 단속청 요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체계적으로 준비된 듯 각 부서별로 나누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서류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당연히 자신의 비자와 여권을 제시했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발급받은 정식 취업 비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원들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후 김민수 씨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를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동료들도 하나둘씩 그 공간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가 뒤섞인 채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서로 상황을 묻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모두가 정식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순간적인 일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전 10시경 IC 요원들은 한국인 근로자들 중 상당수에게 구금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서류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김민수 씨를 포함해 많은 한국인들이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구금 시설로 이송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 한스 밀러 씨는 이런 대규모 단속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인 기술자들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했지만 유독 한국인들만 집중적으로 단속 대상이 된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올렸고 한국의 각종 게시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추측과 분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순한 서류 미비 문제라고 했지만 다른 이들은 뭔가 더 큰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공장 밖에서는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 급히 도착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IC 측에서는 정례적인 단속이라는 입장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이유나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씨는 구금 차량에 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일터였던 공장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단순한 서류 문제일까? 아니면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일까?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김민수 씨와 동료들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금시설로 이송된 김민수 씨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좁은 대기실에만 3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모여 있었고 다른 구역에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언론에서는 316명이라고 보도하던데 여기만 봐도 그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김민수 씨와 함께 구금된 이철호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공장에서 2년째 근무해온 베테랑 기술자였죠. 이철호 씨의 지적은 곧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한국에서는 이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DC인사이드의 해외 게시판에는 현장 상황을 전하는 실시간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글은 공장 근처에 살고 있다는 한 한국인이 올린 목격담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경찰차와 검은 승합차가 수십 대씩 몰려왔어요. 이런 규모의 단속은 처음 봅니다. 분명히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아요. 이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사건의 배경을 추측하는 내용들이었죠. 일부에서는 트럼프 재임 이후 이민 단속이 강화된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고, 다른 이들은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생이닷컴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배터리 기술을 독점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추천수 1000개를 넘겼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금 시설에 있던 당사자들은 이런 온라인 토론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불안과 혼란만이 있을 뿐이었죠. 김민수 씨는 옆에 앉은 박영수 씨와 대화를 나누며 상황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3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로 한국에서 대기업 연구소에 다니다가 더 넓은 경험을 쌓기 위해 미국으로 온 경우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들이 단순한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H-1B 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아왔어요. 모든 서류도 완벽하게 준비했고 변호사를 통해서도 확인받았습니다. 박영수 씨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정식 취업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이때 한국 영사관에서 파견된 영사가 구금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약 316명의 한국인이 이번 단속에 휘말렸습니다. 대부분은 비자 갱신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문제로 보이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 설명에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비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대규모로 한꺼번에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죠. 구금시설 밖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지아 지역 방송국인 WLBT는 대규모 이민자 단속,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우려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에서도 구체적인 단속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IC 측에서는 정례적인 단속의 일환이라는 공식 입장만 반복했고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주요 언론들도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1에서는 미국서 한국인 316명 귀국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 역시 사건의 표면적인 부분만 다룰 뿐 근본적인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구금시설에서 하루를 보낸 김민수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나 행정적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단속하는 걸 보면 분명히 사전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이철호 씨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일본인이나 독일인 기술자들은 거의 단속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문스러웠습니다. 왜 유독 한국인들만 집중적으로 단속된 걸까요? 이런 의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OCH라는 일본의 대형 게시판에서는 한국인들의 상황을 지켜보며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기업의 비자 관리 실패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다른 이들은 미국의 기술 보호 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구금 이틀째가 되자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에게 귀국 항공편이 제공된다는 통보가 내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귀국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기술자로서의 경력과 꿈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남아서 이 상황을 해결해 볼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김민수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구금 사흘째 되는 날, 김민수 씨에게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IC 담당자가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한국으로 즉시 귀국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남아법적 절차를 밟는 것. 많은 동료들이 이미 귀국행 비행기표를 받아들였지만 김민수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제 경력을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김민수 씨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박영수 씨, 이철호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 사람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게 없다면 끝까지 싸워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죠. 변호사를 구해서라도 정당성을 증명해보자.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게 있나 확인해보고 싶어. 이철호 씨의 제안에 다른 두 사람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변호사를 구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했던 한국인 중 한 명이 변호사를 통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9월 27일의 일이었죠. 이 소식은 구금시설 내의 한국인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누가 나왔다고요? 김민수 씨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소식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40대 기술자가 현지 변호사의 도움으로 보석 석방된 것입니다. 그는 즉시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기로는 우리 사건이 단순한 불법 체류 사안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비자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김태준 씨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더 큰 의문도 제기했죠. 만약 비자에 문제가 없다면 왜 이런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진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김민수 씨와 동료들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인 제임스 박을 통해 소개받은 이민 전문 변호사 마이클 존슨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이민 사건을 다뤄온 베테랑이었죠. 첫 상담에서 마이클 존슨 변호사는 이들의 사건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규모로 동시에 이루어진 단속은 보통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시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비자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다른 이유로 이번 단속을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김민수 씨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 뭔가 더 큰 배경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귀국을 선택한 동료들은 하나둘씩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이별은 무겁고 씁쓸했습니다. 같은 꿈을 품고 미국에 왔던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김민수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형, 정말 괜찮을까요? 변호사비만 해도 수천만 원인데. 박영수 씨가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이민 변호사 비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사람당 최소 $2만,
우리 돈으로 약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승소 보장도 없었죠. 하지만 김민수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신의 꿈과 경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김태준 씨의 보석 석방 사례가 희망을 주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어요. 이철호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법정 투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보석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준 씨의 사례가 있으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었죠. 이 소식은 곧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전해졌습니다. DC인사이드에는 보석 석방된 사람 나왔다더라는 글이 올라왔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용기 있는 선택이라며 응원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에서는 괜한 고생하지 말고 그냥 한국 와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생이닷컴에서는 더욱 분석적인 접근이 이어졌습니다. 한 네티즌은 보석 석방 자체가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증거라며 만약 명백한 불법 체류였다면 보석이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OCH에서도 이 소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이 법정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지켜볼 만하다며 이것이 향후 일본인 기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석 신청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단속이 특정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배터리 관련 기술자들이 주요 대상이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인 비율이 유독 높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일 수 있어요. 마이클 존슨 변호사의 말에 김민수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들이 단순한 이민자가 아니라 어떤 큰 그림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구금 일주일째가 되던 날, 드디어 김민수 씨에게도 보석 신청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한 것입니다. 조건은 까다로웠지만 적어도 구금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요, 김 씨.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변호사의 말처럼 보석 석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법정 투쟁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 김민수 씨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김민수 씨와 동료들은 이 법정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배경은 무엇일까요? 보석으로 석방된 지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김민수 씨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한 블로그 운영자로부터였죠. 그는 자신을 국제정치 분석가라고 소개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씨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간 이 사건을 추적해본 결과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석가 이정훈 씨의 말에 김민수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정훈 씨는 미국 정부의 각종 문서와 정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배터리 산업의 완전 자국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이 너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정훈 씨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배터리 기술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려는 이중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활용하되 너무 많은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막으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근무하던 공장은 미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배터리 자립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이에요. 그런데 핵심 인력의 30%가 외국인,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민수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들이 단순히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미중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분석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글이 온라인에 게재되었습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 단속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글의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단속이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 안보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역할이 너무 커지자 이를 조절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었죠. 미국은 한국을 동맹국으로 여기면서도
기술 경쟁에서는 견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은 미래 패권과 직결되는 분야니까요. 이 글은 가생이닷컴과 DC인사이드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역시 뭔가 이상했다며 이정훈 씨의 분석에 동조했습니다. 특히 기술자들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죠. 한편 김민수 씨의 법정 공방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마이클 존슨 변호사가 정부 측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번 단속이 국토안보부의 중요 인프라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민 단속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김민수 씨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했을 뿐인데 왜 우리가 안보 위협이 되는 거죠? 김민수 씨의 절규의 변호사는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황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의 첫 번째 심리가 열린 날, 김민수 씨는 긴장하면서도 기대감을 품고 법정에 섰습니다. 정부 측 변호사는 국가안보상 필요한 조치였다며 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험 요소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마이클 존슨 변호사는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김민수 씨를 비롯한 한국인 기술자들이 모두 정식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고 어떤 법적 위반 사항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속이 특정 국가 출신자들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불공정한 대우입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국가 출신 기술자들은 단속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주장에 판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일본 출신 기술자들은 거의 단속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가 이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룬 기사를 발표한 것입니다. 기사 제목은 배터리 공장 단속, 기술 패권 경쟁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익명 증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미국의 기술 주도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김민수 씨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그만큼 뛰어난 기술자로 인정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위협으로 여겨지다니. 박영수 씨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미국과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려고 했는데 결국 경쟁자로만 인식되었다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 보도와 분석들이 그들의 법정 투쟁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론이 그들에게 동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시민단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민자 권익보호단체들이 이들의 사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이민자들의 권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에요. 미국 이민 변호사협회의 성명서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대규모 단속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법정에서 두 번째 심리가 열린 날, 분위기는 첫 번째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고 방청석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이제 자신들의 싸움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김민수 씨와 동료들의 법정 투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향후 한미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세 번째 법정 심리가 열린 날, 김민수 씨는 마침내 승리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판사는 정부 측의 단속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며 차별적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수 씨와 동료들에게 내려진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로서 어떤 법적 위반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김민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외국인 기술자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김민수 씨는 기자들에게 간단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겼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살아남은 거죠. 하지만 우리의 싸움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 판결은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기술자 단속 시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하게 되었고,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대규모 단속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의 일상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원래 근무하던 회사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이런 논란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의 실력과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명성 덕분에 다른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박영수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한 스타트업에서 핵심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철호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기업에서 해외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외 취업을 꿈꾸는 젊은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김민수 케이스라고 불리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지식과 권리의식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오랫동안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가생이닷컴에서는 해외 취업 시 주의사항이라는 게시판이 새로 생겼고, DC인사이드에서는 김민수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들이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OCH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국 기술자들의 해외 진출 전략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인들의 사례를 통해 미국 내에서 기술자로 일할 때의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훈 씨의 블로그 분석은 국제정치학계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기술 패권 경쟁과 인력 이동 시리즈는 여러 학술 논문에 인용되었고, 해외 대학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가져온 변화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기술 분야 협력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기술 보호와 인재 교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되었죠. 저도 이 취재를 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민 단속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글로벌 기술 경쟁의 복잡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꿈과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평범한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판결이 나고 한 달 후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아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로 한국인들이 더 조심하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미국이 노린 효과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민수 씨의 말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후배 기술자들을 위한 멘토링도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비슷한 문제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었죠.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기술자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권리를 알고 필요할 때는 맞서 싸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사건은 국가 간 기술 경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민수 씨와 동료들은 자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중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희생양이 되는 대신 당당하게 맞섰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현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기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포기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김민수 씨처럼 끝까지 싸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우리에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견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해외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김민수 씨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기술자들이 국제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